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원룸이라뇨? 우리더러 이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오지 마. 이제는 나도 편하게 살고 싶어. 온 세상에 자식 오는 걸 싫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다고. 싫은 게 아니라 정신이 난 거야. 너희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인생은 다 어디로 갔는지. 그날의 대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아들의 분노와 제 담담했던 목소리가 지금도 선명하네요.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단호하게 제 뜻을 밝힌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문득 거울을 보니 지친 노인의 얼굴만이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30년이란 세월을 매일 같은 자리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아침상을 차리고 점심을 준비하고 저녁이면 또 부엌에 서 있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저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남편이 직장에 나가면 그제서야 한숨 돌리곤 했었죠. 하지만 남편이 떠나고 3년 혼자가 되었는데도 부엌에 서 있는 시간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늘어났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들, 딸이 수시로 들락거리며 끼니를 찾았으니까요. 처음에는 그게 좋았습니다. 적적한 집에 사람 소리가 들리는 게 반가웠거든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방문이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김수진이 퇴근길에 들른다고 하면 온종일 긴장하게 되더군요. 깔끔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뭘 해드릴까 고민하다가 장을 보러 나가고 마치 손님 맞이 하듯 전전긍긍했습니다. 사위 정태훈도 마찬가지였죠. 입맛이 까다로워서 음식 하나를 해도 조미료 하나하나 신경 써야 했습니다. 장모님이 해주시는 음식이 최고예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왠지 모를 부담감이 쌓여갔습니다. 칭찬인데도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했는지 손주들이 오면 더 정신이 없었습니다. 큰 손주 민우, 작은 손주 서연이, 막내 지우까지.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곤 했죠. 장난감이 온 집안에 흩어지고 과자 부스러기가 소파에 떨어지고 치우는 건 늘 제 몫이었습니다. 이제는 제 나이가 67입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안 좋아졌어요. 설거지를 할 때면 온몸이 쑤시고 장보기도 예전 같지 않네요. 마트 카트를 밀고 다니는 것조차 힘에 부칠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아직도 저를 예전에 그 젊은 엄마로만 보는 것 같아요. 끝없는 정성과 체력을 가진 지치지 않는 슈퍼우먼으로요. 하지만 저도 이제는 지쳤습니다. 쉬고 싶어졌어요. 더는 누군가의 엄마나 할머니가 아닌 그저 박영숙으로 살고 싶어졌습니다. 오늘도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주말 오후 평소처럼 조용히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찾아온 딸의 방문이었죠. 딸아이 미연이가 아이를 데리고 들어오며 던진 첫 마디는 엄마, 김치 있죠? 였습니다. 김치. 그 말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제 김치 냉장고는 늘 비어 있어야 했습니다. 아들네, 딸네가 언제든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요. 마치 편의점처럼 말이죠. 김치 담그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들은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가져가곤 했습니다. 지난 추석 때였을까요? 며느리가 김치를 가져가면서 어머니, 이번에는 양이 좀 적네요? 라고 말했을 때의 서운함이 아직도 가슴 한켠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힘들어서 양을 줄였다는 걸 알아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특히 주말이면 더 긴장됩니다. 자식들이 불쑥 나타나는 날이 많거든요. 엄마, 반찬 없어서 그러는데 하며 냉장고를 열어보는 아들의 모습을 볼 때면 제 집이 마치 반찬 가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찬을 만들어 두지 않으면 죄책감이 들고, 만들어 두면 또 그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저는 이제 장을 볼 때도 혼자 먹을 양만 사지 않습니다. 늘 누군가 올 것을 대비해 넉넉히 사놓아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음식이 남아서 버리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적당량을 예측하는 것조차 이제는 어려워졌어요. 며느리는 퇴근길에 들른다며 전화 한 통 없이 오곤 합니다. 마치 자기 집처럼 편하게 들어와 소파에 눕더니 어머니, 저녁 뭐예요? 라고 물을 때면 한숨이 나옵니다. 저도 피곤한 날이 있고 쉬고 싶은 날이 있는데 말이죠. 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는 하루 종일 있다 가곤 하죠. 물론 손주들이 오는 건 기쁩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난 후에 치우는 일은 온전히 제 몫입니다.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쑤셔도 해야만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제 집에 와서 마치 호텔처럼 지내다 갑니다. 식사 준비부터 뒷정리까지 모든 게 제 책임이 되어버렸어요. 때로는 제가 식당 주인이 된 것 같은 기분마저 듭니다. 손님 대접하듯 긴장하고 그들의 입맛에 맞추려 애쓰고 밤이 되면 허리가 아파서 잠을 설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또다시 누군가 올까봐 부엌으로 향하게 되죠.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마치 쉴 새 없이 돌아가는 회전문처럼 제 집은 늘 누군가가 들락날락하는 공간이 되어버렸네요. 이제는 초인종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누가 또 무엇을 가지러 왔을까? 어떤 음식을 해줘야 할까? 이런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내 집인데도 편히 쉴 수가 없는 이 현실이 참 서글프네요. 가끔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나도 이제 내 삶을 살 나이가 되지 않았나?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 또다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할 것만 같은 이 마음. 하지만 이제는 정말 지쳤습니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는 달력을 보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네요. 벌써 일주일 전부터 장보기 목록을 작성하고 집안 대청소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명절에도 아들, 며느리, 딸, 사위, 그리고 3명의 손주들까지 8명이 모이게 됩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건 이제 제게 너무나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전을 부치다 보면 허리가 아파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해야 하고 식구들 먹을 나물을 다듬다 보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욱신거립니다. 예전에는 명절 준비를 하면서 설렘도 있었습니다. 자식들과 손주들이 맛있게 먹을 걸 생각하면 힘든 줄도 몰랐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온종일 부엌에 서서 음식을 만들어도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 본다는 핑계로 거실에 앉아 있고, 딸은 시댁 일이 바빠서 늦게 온다고 하고, 장을 보러 가는 것도 큰일입니다. 명절 음식 재료들이 무겁다 보니 이제는 택시를 타고 다녀야 해요. 예전처럼 큰 마트에 가서 이것저것 골라 담을 힘도 없어졌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오는 길에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느낌,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졌네요. 명절 전날이면 밤늦게까지 일해야 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손님들이 올 테니 모든 음식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하죠.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아도 쉴 수가 없습니다. 늘 부족한 것은 없는지, 빠진 것은 없는지 걱정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이루곤 합니다. 명절 당일이 되면 더 바빠집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부엌을 떠날 수가 없어요. 장 차리고, 치우고, 또 차리고, 치우고. 끊임없는 반복입니다. 손주들은 뛰어다니며 떠들고, 어른들은 거실에서 담소를 나누는데
저는 혼자 부엌에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가끔은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명절일까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할 날인데, 저에게는 그저 고된 노동의 연속일 뿐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마음 편히 먹지 못하고 누가 뭐 더 필요한 건 아닌지 살펴야 하니까요. 명절이 끝나고 나면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며칠을 앓아눕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런데도 자식들은 모르는 눈치예요.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이 최고예요. 라는 말만 던지고 가버립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네요. 이제는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누군가 저를 대신해서 이 모든 준비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자식들은 여전히 저를 슈퍼맘부로만 생각하니까요. 오늘도 달력을 보며 한숨만 나옵니다. 또다시 찾아올 명절이 두렵기만 합니다. 이제는 정말 변화가 필요한 때가 온 것 같네요. 이대로는 제 건강이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우연히 동네 부동산 앞을 지나다가 눈에 들어온 전단지 하나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실버 세대를 위한 원룸, 15평 신축이라는 문구가 마치 저를 부르는 것만 같았어요. 그동안 막연하게만 생각해왔던 작은 집으로의 이사. 그날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을 둘러보니 쓰지 않는 공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식들이 떠나고 남편마저 세상을 떠난 후, 이 넓은 40평 아파트는 저 혼자 쓰기에는 너무나 컸죠. 청소하는 것도 힘들고,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그저 자식들이 올 때를 위해 이 큰 집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이웃들에게 원룸 이사 얘기를 꺼내자 다들 만류했습니다. 아파트가 얼마나 좋은데 갑자기 무슨 원룸이야. 자식들 오면 어쩌려고 그래. 혼자 사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걱정 어린 말들이 쏟아졌죠. 특히 30년 지기인 김 씨는 제가 미쳤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홀가분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결심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제 삶을 살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동산에 가서 원룸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좁아 보였지만 곧 그 작은 공간이 주는 아늑함에 매료되었어요. 욕실과 주방이 새 것이라 깨끗했고 채광도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살기에 딱 적당한 크기였죠. 하지만 제일 마음에 든 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거라는 점이었습니다. 더 이상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자식들의 방문에 긴장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물론 그들을 사랑하지만 이제는 저를 더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방 안의 물건들을 정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된 장롱, 시집 올 때 가져온 이불장, 자식들 어렸을 때 쓰던 책상.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이었죠. 버릴 것은 버리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서랍 속에서 옛날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20대 시절 썼던 일기장이었어요. 그때의 저는 얼마나 많은 꿈을 가지고 있었는지.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그 꿈들은 어디로 사라져 버렸네요. 이제라도 제 꿈을 찾아가고 싶어졌습니다. 밤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작은 집으로 이사 가면 할 수 있는 일들을. 도서관도 다니고, 그림도 그리고, 여행도 다니고, 관리비 부담도 줄어들 테니 취미 생활을 하기에도 좋을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더 이상 누군가의 방문이 두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결심은 확고합니다. 자식들이 반대하더라도
이웃들이 말리더라도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제 의지로 선택하는 일이네요. 이제는 저를 위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작지만 행복한 제 공간에서 오늘은 드디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날입니다. 40평 아파트의 짐을 정리하다 보니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20년 넘게 모아온 그릇들, 김치통들, 이불보들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많은 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이삿짐 센터에서는 15평 원룸으로 가는데 이렇게 짐이 많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결혼 초부터 모아온 그릇 세트들을 정리하면서 마음이 아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홀가분했네요. 자식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눠주고 오래된 것들은 버리고 삶이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새 집으로 옮긴 첫날 작은 공간이 오히려 더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전자레인지와 싱크대가 나란히 있는 작은 주방, 혼자 쓰기 딱 좋은 침대, 아침 햇살이 잘 드는 창가, 모든 것이 제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편안했어요. 특히 마음에 드는 건 청소하기가 편하다는 점입니다. 걸레 한 번 휘휘 닦으면 온 집 안이 깨끗해지니 허리도 덜 아프고 시간도 훨씬 적게 걸립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방들을 억지로 관리할 필요도 없어졌네요. 김치 냉장고를 처분한 것도 큰 변화였습니다. 이제는 편의점에서 파는 작은 김치로도 충분합니다. 반찬도 소량으로 사서 먹으니 음식물 쓰레기도 거의 없어졌어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창문을 활짝 열어둡니다. 작은 창문이지만 들어오는 햇살은 더없이 따뜻하네요. 창가에 작은 화분도 놓았습니다. 상추랑 쑥갓을 심었는데 혼자 먹기 딱 알맞은 양으로 자라고 있어요. 저녁이면 작은 티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며 책을 읽습니다. 누가 올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방문객을 위해 집을 정리할 필요도 없으니 마음이 한결 여유롭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관리비도 많이 줄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모든 게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그동안 큰 집을 유지하느라 얼마나 많은 돈을 써왔는지 새삼 깨닫게 되네요. 절약된 돈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이곳에서 제 삶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나 할머니가 아닌 온전히 저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 이제야 진정한 제 집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밤이 되어 침대에 누우면 창밖으로 별들이 보입니다.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넓게 느껴지네요. 이제는 제 인생도 이 밤하늘처럼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드디어 자식들에게 원룸 이사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첫 반응은 충격이었죠. 아들은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딸은 곧바로 달려오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도 안 되어 자식들이 모두 제 집으로 모였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며 잘 오지 않던 그들이 이렇게 빨리 모일 수 있다는 게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네요. 거실에 둘러앉은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걱정스러운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원룸은 위험하다고, 혼자 살기에는 너무 외롭지 않겠냐고, 사위는 차라리 더 작은 아파트를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며 부동산 앱을 뒤적거렸고요. 하지만 가장 심각한 반응을 보인 건 아들이었습니다. 앞으로 명절에는 어디서 모이나요? 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했죠. 그동안 제 집이 모임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는데 그것이 사라진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나 봅니다. 딸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운하다고, 왜 이런 결정을 하셨냐고. 마치 제가 그들을 버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이사 날이 다가오자 자식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짐을 정리하면서 버려야 할 것들을 골라내는데 열심이었고, 딸은 새집 인테리어를 검색하며 이것저것 제안을 했죠. 특히 놀란 것은 며느리였습니다. 제가 오래된 그릇들을 정리하는 것을 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그동안 매번 반찬을 해달라고 했던 것을 미안해했어요. 이제야 제 마음을 조금은 이해한 걸까요? 이사 당일 자식들은 모두 나와서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왔습니다. 새 집을 보고는 생각보다 괜찮다며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려 애썼죠. 딸은 작지만 아늑하다고, 엄마가 혼자 지내기에 딱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건지, 불편한 건 없는지, 끊임없이 물어보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된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그들도 변화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더 이상 저에게 의존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되겠죠. 변화는 늘 어렵지만 때로는 필요한 것이니까요. 오늘도 여느 때처럼 혼자만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고 복잡한 아침 식사를 준비할 필요도 없어졌네요. 작은 토스터로 구운 빵 한 조각과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는 아침이 이제는 더없이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면 이제는 반찬통이 몇 개 없습니다. 전에는 늘 가득 차 있어야 했던 냉장고가 이제는 제가 먹을 만큼만 채워져 있어요. 장보기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작은 에코백 하나면 충분하니까요. 오전에는 동네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독서 모임에도 가입했어요. 매주 한 권의 책을 읽고 다른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참 즐겁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방문을 걱정하며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되니 온전히 제 취미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점심은 대부분 혼자 먹습니다. 가끔은 도서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근처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해요.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차리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던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저를 위한 여유로운 식사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젊었을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는데 결혼하고 육아를 하면서 잊고 살았던 취미였죠. 서툰 솜씨지만 작은 스케치북에 하나둘 그림이 채워지는 걸 보면 뿌듯합니다. 저녁 시간은 가장 평화롭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손뜨개질을 하거나 베란다에 놓은 작은 화분들을 가꾸며 시간을 보내요. 더 이상 누군가가 와서 저녁을 달라고 하지 않을 거란 걸 알기에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주말에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합니다. 걷다가 힘들면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기도 하고 가끔은 혼자만의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며 책을 읽기도 해요. 더 이상 주말마다 자식들 식사 준비에 쫓기지 않아도 되니 이런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일기를 씁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 느낀 점들을 적어 내려가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늘 피곤해 절어 잠들었는데 이제는 하루를 차분히 정리하며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네요.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다 보면 가끔은 자식들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그리움이 예전처럼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이제는 저도 자식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었으니까요. 이사 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자식들을 제가 직접 초대했어요. 명절도 아니고 특별한 날도 아닌데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자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방문이 부담스럽지 않으니까요. 좁은 공간에서 8명이 모이기는 힘들 것 같아서 근처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어색해했지만 오히려 이런 모임이 더 편하다며 좋아하더군요. 더 이상 제가 음식을 준비하느라 고생할 필요도 없고 뒷정리를 걱정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특히 놀라웠던 건 며느리의 변화였습니다. 전에는 늘 제 집에 와서 반찬을 달라고 하던 며느리가 이제는 오히려 제가 힘들까봐 마트에서 반찬을 사 들고 오네요. 딸도 이제는 아이를 맡기기 전에 꼭 먼저 연락을 하고 시간도 적당히 조절합니다. 아들은 여전히 가끔 그때 결정을 후회하지 않느냐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작은 공간에서 찾은 행복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온전히 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말이죠. 가족의 의미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공간에서 함께 살거나 매일 얼굴을 봐야만 가족이 아니더군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각자의 삶을 존중해주는 태도.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는 자식들도 제 선택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딸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전에는 몰랐는데 그동안 엄마가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외로울 때도 있고 자식들이 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자연스러운 거겠죠. 중요한 건 이제 그 그리움이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고 싶을 때 만나고 그립지 않을 때는 각자의 생활을 하면 되니까요. 요즘은 종종 생각합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이제야 진정한 제 모습을 찾은 것 같다고. 누군가의 엄마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박영숙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고. 늦은 것 같지만 결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원룸에서 시작된 새로운 삶. 처음에는 두렵고 낯설었지만 이제는 이것이 제가 찾던 진정한 행복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려 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지 않고 온전히 저답게 살아가면서요.